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책 리뷰와 낭독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또 오랜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리뷰하고 낭독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출판사분들의 허락도 받고요. 어느 정도 낭독을 할 수 있는 책을 들고 왔는데 그 책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작을 리뷰하고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제가 책에 막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이분은 꼭 섭렵해야 되겠다. 이분은 꼭 내가 다 독파하고 싶다. 했던 작가분 중 몇 안 되는 작가님 중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꼭 리뷰하고 낭독을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께 이 소설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2017년에 기사단장 죽이기 이후로 6년 만에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신간 장편소설입니다. 원래는 단편소설로 처음 공개가 되었었는데 4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장편소설로 발전시켜서 완성을 해냈다고 하네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데뷔 이래로 자신이 쓴 단편소설하고 에세이를 묶어서 단행본으로 출간을 했었는데 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단편소설은 유일하게 묶이지 않아서 미스테리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70대에 접어드시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오랜 숙제였고 이것이 43년 만에 완성이 되면서 여전히 그 단편소설 속의 젊음과 생생함이 시들지 않았고 재확인할 수 있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소설책이구나 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주인공 나가 꿈인지 현실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 환상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그 도시에 유일하게 만나는 상대, 학창시절의 그녀가 존재를 하고 도시는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한정돼 있어요.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웹불 달린 단각수와 차갑고 서늘한 도시의 분위기가 몽환적이게 묘사되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도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도서관에는 그녀가 일하고 있고 책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책이 아닌 꿈들이 있고 그 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꿈 읽는 나만이 유일하게 존재해요. 도시에는 그림자와 나라는 존재 자체도 분리되어 있고 그림자가 옅어지고 사라질수록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의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꿈인 듯 비현실인 듯한 도시에 있으면서 학창시절 그녀와의 기억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그녀의 입에서 도시의 존재가 처음으로 나왔던 당시의 기억도 말이죠. 긴 꿈에서 깬 나는 도시에서의 일을 간직하고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듯 싶으나 도시에서의 일들이 큰 여파로 작용해서 불현듯 도서관 일을 알아보게 됩니다. 원래는 출판사 일을 했는데 도서관 일을 빠르게 찾아보게 되고요. 작은 시골의 한 도서관 일을 찾게 된 나는 도시에서의 일을 몸에 깊게 새긴 채 비현실적인 기이한 경험을 어느 한 시골의 도서관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간단한 줄거리이고요. 저는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이시구나. 비유를 통한 감정과 현장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필력이라거나 아니면 도시라는 꿈속의 세계, 사실 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 자체가 최근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그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들을 연상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도시를 같이 거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게 해주는 경이로움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도시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시골에서 일어나는 그 시골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일상들을
뭔가 음산하고 특별하게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의 인간 관계도 도시와 내가 좋아했던 학창 시절의 그녀를 떠올리게 해서 계속 그 현실에서도 꿈을 헤매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과거의 후회와 꿈을 한 움큼 잘라서 음미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이 도시를 묘사하는 부분들이나 도서관의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아른거립니다. 도서관에서 늘상 그 난로에 장작을 피워두고 따뜻하게 있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있잖아요. 불멍 때린다라고 하죠. 그 불멍을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안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세계에 있는 거지? 하면서 동시에 혼란스러운 듯한 그런 기분도 들어가지고 되게 묘한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소설 중에서 이미지적으로 특히 선명하게 그려지는 소설이라고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감상, 리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극 초반부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출판사분들께 10%에서 20% 정도의 낭독까지는 제가 허락을 받아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대여하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셔서 읽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무라카미 하루키. 그 땅에서는 성스러운 알프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굴을 빠져나가 땅 아래 암흑의 바다로 흘러갔다.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 쿠블라 칸. 일부 1. 네가 나에게 그 도시를 알려주었다. 그 여름 해질녘 우리는 달콤한 풀냄새를 맡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야트막한 물뚝을 몇 번 건너고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서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가느다란 은빛 물고기들을 구경했다. 둘 다 조금 전부터 맨발이었다. 맑은 물이 복사뼈를 차갑게 씻어내고 강바닥의 잔모래가 발을 감쌌다. 꿈속의 부드러운 구름처럼. 나는 17살, 너는 나보다 한 살 아래였다. 너는 노란색 비닐 숄더백에 굽 낮은 빨간색 샌들을 대충 쑤셔넣고 모래톱에서 모래톱으로 나보다 조금 앞서 걸어갔다. 젖은 종아리에 젖은 풀잎이 달라붙어 근사한 초록색 구두점을 만들었다. 나는 낡은 흰색 스니커즈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너는 걷다 지친 듯 여름풀 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작은 새 2마리가 나란히 상공을 가로지르며 날카롭게 울었다. 침묵 속에서 푸른 땅거미의 전조가 둘을 감싸기 시작한다. 네 옆에 앉자 왠지 신기한 기분이 든다. 마치 수천 가닥의 보이지 않는 실이 너의 몸과 나의 마음을 촘촘히 엮어가는 것 같다. 네 눈꺼풀이 한 번 깜빡일 때도, 입술이 희미하게 떨릴 때도 내 마음은 출렁인다. 그런 시간에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름이 없다. 17살과 16살의 여름 해질녘, 강가 풀밭 위에 선명한 기억, 오직 그것이 있을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위에 하나 둘 별이 반짝일 테지만 별에도 이름은 없다. 이름을 지니지 않은 세 개의 강가 풀밭 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다.
도시는 높은 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너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침묵의 밑바닥을 뒤져 말을 찾아온다. 맨몸으로 심해에 내려가 진주를 캐는 사람처럼. 그다지 큰 도시는 아니야. 하지만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지도 않아. 네가 그 도시를 입에 올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렇게 도시에는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벽이 생겼다. 너의 이야기를 따라 도시에는 아름다운 한 줄기 강과 세 개의 돌다리, 동쪽 다리, 옛 다리, 서쪽 다리가 놓이고 도서관과 막루가 세워지고 버려진 주물 공장과 소박한 공동주택이 생긴다. 여름날의 옅은 석양빛 아래 나와 너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때는 아득히 먼 언덕 위에서 실눈을 뜨고 또 어떤 때는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서 눈을 크게 뜨고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아니야. 너는 말한다.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진짜 네가 아니구나. 당연히 나는 그렇게 묻는다. 그래,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대역에 지나지 않아.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야. 나는 그 말을 잠시 생각한다.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것. 하지만 지금은 의견을 보류해 두기로 한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진짜 너는 뭘 하는데? 도서관에서 일을 해. 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일하는 시간은 저녁 5시쯤부터 밤 12시쯤까지. 쯤? 그곳에선 모든 시간이 대략적이야. 중앙 광장에 높은 시계탑이 있지만 시계바늘은 달려있지 않아. 시계바늘이 달려있지 않은 시계탑을 나는 상상해 본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해. 그곳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내게는 그 자격이 있으니까. 특별한 자격이라는 게 뭘까? 너는 가만히 미소 짓는다. 하지만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나는 진짜 너를 만날 수 있는 거지? 네가 그 도시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너는 그 대목에서 입을 다물고 얼굴을 살짝 붉힌다. 하지만 나는 네가 끝맺지 못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네가 정말로 진짜 나를 원한다면 그것이 그때 네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다. 나는 네 어깨에 가만히 팔을 두른다. 너는 연녹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다. 너의 뺨이 내 어깨에 닿는다. 그러나 그 여름 해질녘에 내가 어깨를 아는 것은 진짜 네가 아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것은 너를 대신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너는 높은 벽에 둘러싸인 도시 안에 있다. 그곳에는 냇버들이 들어진 아름다운 모래톱이 있고 몇 군데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외풀 달린 과묵한 짐승들이 곳곳에 있다. 사람들은 오래된 공동주택에 살면서 간소하지만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한다. 짐승들은 도시에 자라는 나무 잎사귀와 열매를 즐겨 먹지만 눈이 쌓이는 긴 겨울 동안 많은 개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다. 그 도시에 가고 싶다고 나는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곳에서 진짜 너를 만나고 싶다고.
도시는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워. 너는 말한다. 나가기는 더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원하면 돼. 하지만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그 사이 많은 것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 너에게 소중한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마.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도시가 사라질 일은 없으니까. 나는 그 도시에서 진짜 너와 만나는 상상을 한다. 도시 외곽에 아름답게 우거진 드넓은 사과나무 숲과 강에 놓인 세 개의 돌다리와 보이지 않는 밤 꾀꼬리의 지저김을 마음속에 그린다. 그리고 상상한다. 진짜 네가 일하고 있는 작고 오래된 도서관을. 너를 위한 장소는 늘 그곳에 마련되어 있어. 네가 말한다. 나를 위한 장소? 그래. 도시에는 딱 하나 빈자리가 있어. 너는 거기 들어가게 돼. 그건 어떤 자리일까? 꿈 읽는 이가 될 거야. 라고 너는 소리 낮춰 말한다.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그 말에 나는 무심코 웃고 만다. 저기, 나는 내가 꾼 꿈도 제대로 기억 못해. 그런 인간이 꿈 읽는 이가 되기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아니야, 꿈 읽는 이가 직접 꿈을 꿀 필요는 없어. 도서관 서고에서 그곳에 보관된 수많은 오래된 꿈을 읽기만 하면 돼.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할 수 있어. 내게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는 너의 그 일을 도와. 매일 밤 네 곁에서. 나는 꿈 읽는 이이고 도시의 도서관에서 매일 밤 수많은 오래된 꿈을 읽는다. 그리고 내 곁에는 언제나 네가 있다. 진짜 네가. 나는 제시된 사실을 소리내어 대는다. 내 팔 안에서 연녹색 원피스를 입은 너의 맨 어깨가 작게 떨린다. 그러고는 갑자기 굳어진다. 맞아. 그런데 하나 기억해줘. 만약 내가 그 도시에서 너를 만난다 해도 그곳에 있는 나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어째서? 어째서인지 너는 모르겠어? 나는 안다. 그렇다. 내가 지금 가만히 어깨를 안고 있는 것은 너의 대역일 뿐이다. 진짜 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다. 높은 벽에 둘러싸인 아득히 먼 수수께끼의 도시에. 내 손 안에 어깨는 무척 매끄럽고 따뜻해서 나는 진짜 너의 어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실제 세계에서 나와 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아주 멀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동적으로 곧장 만나러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도 않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쯤 걸려야 네가 사는 도시에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느 쪽도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지 않다. 그러니 물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나는 바다 근처 조용한 교외 주택가에 살고 너는 훨씬 크고 번화한 도시 중심부에 살고 있다. 그 여름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너는 2학년이다. 나는 이 지역 공립고등학교에, 너는 네가 사는 도시의 사립여자고등학교에 다닌다.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는 건 한 달에 1~2번 정도다.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내가 너희 동네로 가고 한 번은 네가 우리 동네로 온다. 내가 그 도시를 찾을 때면 너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나 공공식물원에 간다.
식물원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온실 옆에 언제고 크게 붐비지 않는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 그곳에 가면 커피와 사과 타르트를 주문하고 작은 사치다. 남몰래 둘만의 대화에 빠져들 수 있다. 네가 우리 동네에 올 때면 주로 단둘이 강가나 바닷가를 산책한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너희 집 근처에는 강이 흐르지 않고 물론 바다도 없기 때문에 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제일 먼저 강이나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 그곳을 가득 채운 자연의 물. 너는 그것에 마음이 끌린다. 물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져. 라고 너는 말한다. 물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 작년 가을 어떤 계기로 너를 알게 되어 친해진 지 8달쯤 된다. 우리는 만나면 최대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안고 입술을 살짝 포갠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진 않는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한 가지 이유다. 보다 깊고 치밀한 관계를 맺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둘만의 대화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걸 아쉬워하며 몰두한 것이 더 큰 이유일 테다. 나나 너나 그전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자기 기분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터놓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 상대를 만났다는 건 실로 기적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리 오래 대화해도 화제가 바닥나는 일은 없었고 헤어질 시간이 되어 역 개찰구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내가 신체적 욕구를 품지 않았던 건 아니다. 17살의 건강한 소년이 아름답게 가슴이 부푼 16살 소녀를 앞에 두고 하물며 그 부드러운 몸에 팔을 두르면서 성적 욕구에 휩싸이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나중으로 미뤄도 되리라고 나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한 달에 한두 번 너를 만나 얼굴을 보고 단둘이 긴 산책을 하고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다. 서로의 정보를 친밀하게 교환하고 보다 깊이 알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입술을 포갠다. 그렇게 근사한 시간에 그 외의 요소를 성급하게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거기 있던 소중한 무언가가 망가져서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신체적인 건 나중 일로 남겨두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직감이 내게 그렇게 일러준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말을 맞대고서 우리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지금 와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화제를 하나하나 가려내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리라. 하지만 네가 높은 벽에 둘러싸인 특별한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고부터는 그것이 우리 대화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주로 네가 도시의 큰 틀을 말해주면 내가 그에 대해 실제적인 질문을 하고 네가 대답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도시의 구체적인 세부가 결정되고 기록되어 갔다. 그 도시는 원래 네가 만들어낸 것이다. 혹은 네 안에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걸 눈에 보이는 것, 말로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축해내는 데는 나도 적잖이 힘을 보탰다고 생각한다. 네가 말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 적는다. 고대 철학자나 종교가가 저마다 충실하고 면밀한 서기를 혹은 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을 배후에 거느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유능한 서기로서 혹은 충실한 사도로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작은 전용 공책까지 마련했다. 그 여름, 우리는 그 공동 작업에 푹 빠져 있었다. 3. 가을. 짐승들의 몸은 다가올 추운 계절에 대비해 눈부신 황금색 털로 뒤덮인다. 이마에 돋은 외뿔은 희고 날카롭다. 그들은 차가운 강물에 발굽을 싣고 가만히 고개를 뻗어 붉은 나무 열매를 탐하고 금작화 이파리를 씹는다.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벽을 따라 세워진 망루에 올라 나는 저물녘의 뿔피리를 기다린다. 해가 넘어가기 조금 전인 그 시간에 뿔피리는 길게 한 번, 짧게 3번 울린다. 그것이 규칙이다. 부드러운 뿔피리 소리가 석양에 물든 돌길 위를 미끄러져 간다. 뿔피리의 울림은 짐작컨대 수백 년간 혹은 더 긴 세월일지도 모른다. 변함없이 되풀이 되었을 것이다. 집집의 돌벽 틈새에도 광장의 울타리를 달아 들어선 석상에도 그 음색은 깊이 스며들어 있다. 뿔피리 소리가 도시에 울려 퍼질 때 짐승들은 태고적 기억을 향해 고개를 든다. 누군가는 이파리를 씹던 것을 멈추고 누군가는 포장된 길에 발굽을 쿵쿵 구르던 것을 멈추고 누군가는 마지막 남은 햇볕 속 낮잠에서 깨어나 저마다 같은 각도로 고개를 쳐든다. 한순간 모든 것이 조각상처럼 고정된다. 움직이는 건 바람에 부드럽게 나부끼는 황금색 털뿐이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 짐승들은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허공을 응시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뿔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뿔피리의 마지막 울림이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면 그들은 앞발을 가지런히 모아 몸을 일으키고 혹은 기지개를 켜서 자세를 가다듬고는 일제히 걷기 시작한다. 잠시 동안 걸렸던 주문이 풀리고 쿵쿵거리는 짐승들의 발굽 소리가 한동안 도시를 지배한다. 줄지은 짐승들이 구불구불하게 뻗은 돌길을 나아간다. 누가 선두에 서는 것도 대열을 이끄는 것도 아니다. 짐승들은 눈을 내리깔고 양옆으로 어깨를 작게 흔들면서 침묵의 강을 내려갈 따름이다. 그럼에도 그 한 마리 한 마리 사이에 부정하기 힘든 긴밀한 유대가 맺어진 듯 보인다. 몇 번 관찰하다 보면 짐승들이 따라가는 코스와 속도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중간중간 동료들을 무리에 더해가면서 완만한 아치를 그리는 옛 다리를 건너 날카로운 첨탑이 서 있는 광장까지 걷는다. 네 말대로 그 탑의 시계에는 바늘이 2개 다 없다. 그리고 강의 모래톱으로 내려가 초록풀을 뜯던 소수의 집단을 합류시킨다. 강가를 따라 상류로 나아가 북쪽으로 뻗은 메마른 운하변의 공장가를 통과하고 숲에서 나무 열매를 찾아다니던 무리를 걷어들인다. 그런 다음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물 공장의 지붕 달린 복도를 빠져나가고 북쪽 언덕을 따라 긴 계단을 오른다. 도시를 둘러싼 벽에는 문이 하나뿐이다. 그 문을 여닫는 일이 문지기의 소임이다. 두꺼운 철판이 가로 세로로 박힌 육중하고 튼튼해 보이는 문이다. 그러나 문지기는 가볍게 밀어서 열고 닫는다. 다른 인간이 문에 손을 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문지기는 매우 억세고 우람한, 그러나 자기 일에는 지극히 충실한 사내다. 정수리가 뾰족한 머리를 말끔히 깎았고 얼굴도 매끈하다. 매일 아침 커다란 냄비에 물을 끓여서 크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공들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다. 나이는 가늠할 수 없다. 아침 저녁으로 짐승들을 불러 모으는 뿔피리를 부는 것도 그의 직무 중 하나다.
오두막 앞에 있는 높이 2미터 남짓한 망대에 올라 화공을 향해 뿔피리를 분다. 저렇게 투박하고 거의 야만적인 겉모습을 한 남자가 대체 어디서 이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소리를 자아내는 걸까? 뿔피리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신기하게 생각한다. 해질녘에 짐승들을 남김없이 벽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는 다시 한번 육중한 문을 밀어서 닫고는 마지막으로 커다란 자물쇠를 채운다. 철커덩 하는 메마르고 차가운 소리와 함께. 북문 바깥은 짐승들의 장소다. 짐승들은 그곳에서 자고 교미하고 새끼를 낳는다. 숲과 덤불이 있고 작은 강도 흐른다. 그리고 그곳 역시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1미터가 조금 넘는 낮은 벽이지만 어째서인지 짐승들은 그 벽을 넘지 못한다. 혹은 넘으려 하지 않는다. 문 양쪽 벽에는 6개의 망루가 있다. 오래된 나선형 나무 계단이 있어 누구든 올라갈 수 있다. 망루에서는 짐승들의 서식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보통 때는 아무도 그런 곳에 오르지 않는다. 도시 주민들은 짐승들의 생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봄이 시작될 무렵의 일주일간 사람들은 짐승들이 격렬히 싸우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기꺼이 벽의 망루에 오른다. 그 시기 짐승들은 평소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칠어지고 수컷들은 먹는 것도 잊은 채 사력을 다해 암컷을 두고 싸운다.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경쟁자의 목과 배에 날카로운 웹불을 찔러 넣으려 한다. 교미기인 그 일주일 동안은 짐승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지기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아침 저녁의 뿔피리도 울리지 않는다. 적지 않은 짐승들이 싸움 중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몇몇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리고 그 땅에 흘린 붉은 피에서 새 질서와 새 생명이 탄생한다. 연두빛 버들가지가 초봄에 일제히 싹을 틔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독자적인 사이클과 질서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질서는 그들 자신의 피와 맞바꾸어 주어진다. 격렬한 일주일이 지나고 보드라운 4월의 비가 핏물을 씻어낼 무렵 짐승들은 다시 원래대로 정밀하고 온화한 존재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광경을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너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가을날 짐승들은 저마다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황금색 털을 석양에 빛내면서 뿔피리 소리가 허공에 빨려 들어가기를 묵묵히 기다린다. 그 수는 짐작건대 1000을 넘으리라. 그렇게 도시의 하루가 끝난다. 나날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뀐다. 그러나 나날과 계절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다. 도시의 본래 시간은 다른 곳에 있다. 4. 우리는 서로의 집에 가지 않는다. 가족의 얼굴을 보거나 친구를 소개하지도 않는다. 요컨대 누구에게도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와 너는 둘이서 보내는 시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기에 다른 무언가를 곁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순수하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무언가를 곁들일 여지가 없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사이에는 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고 둘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내가 네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은 단편적인 사실 몇 가지뿐이다. 지방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네가 11살 때 어떤 불상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했고 지금은 입시학원 사무원으로 일한다.
정확히 어떤 불상사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무래도 네가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류의 일인 듯하다. 친어머니는 내장 쪽에 생긴 암으로 네가 3살 때 세상을 떴다. 거의 기억이 없다.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다. 네가 5살 때 아버지가 재혼했고 이듬해 여동생이 태어났다. 즉, 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인 셈인데 아버지보다는 그 어머니에게 그나마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다는 요지의 말을 네가 한번 한 적이 있다. 책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큰 의미 없는 각주처럼 6살 어린 여동생에 대해서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 집에서 고양이를 못 키운다는 것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네가 아이였던 시절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품은 상대는 외할머니뿐이다. 너는 기회가 되면 혼자 전철을 타고 이웃 동네에 있는 할머니 집을 찾아간다. 방학 때는 며칠 자고 오기도 한다. 할머니는 조건 없이 너를 예뻐해준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소소한 물건을 사주기도 한다. 하지만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새어머니 얼굴에 마뜩자는 기색이 비치는 걸 알아채고 딱히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차츰 발길이 멀어졌다. 그 할머니도 몇 년 전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다. 너는 그런 사정을 띄엄띄엄 조각내어 들려준다. 오래된 코트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해진 무언가를 하나씩 꺼내놓은 것처럼. 또 하나,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 너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어째서인지 항상 자기 손바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마치 줄거리를 따라가려면 그 위에 새겨진 손금인지 무언지를 꼼꼼히 해독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듯이. 나로 말하자면 가족에 대해 내게 해줄 만한 이야기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아버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부모처럼 행동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부모처럼 말한다. 나이든 검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운다. 학교 생활에서도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없다. 성적은 나쁜 편이 아니지만 이목을 끌 만큼 우수하지도 않다. 학교에서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장소는 도서실이다. 그곳에서 혼자 책을 읽고 공상하며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 읽고 싶은 책은 대부분 학교 도서실에서 독파했다. 너를 처음 만났던 때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장소는 고등학생 에세이 대회 시상식장이었다. 5등까지 입상한 학생들이 그곳에 불려왔다. 나와 너는 3등과 4등으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계절은 가을이고 나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너는 아직 1학년이었다. 시기 영 따분했기에 우리는 사이사이 소리 죽여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는 남색 교복 재킷에 마찬가지로 남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리본이 달린 흰색 블라우스, 흰색 양말에 검은색 슬립온 슈즈. 양말은 온통 하얗고 신발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다. 친절한 7난쟁이가 날이 밝기 전에 정성껏 닦아준 것처럼. 나는 특별히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다. 책 읽는 건 어릴 적부터 무척 좋아해서 틈날 때마다 손에 잡고 살았지만 직접 글을 쓰는 재능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어 시간에 우리 반 모두가 대회에 낼 에세이를 의무적으로 써야 했고 그중 내가 쓴 글이 뽑혀서 심사위원회에 보내졌으며 최종 심사에 남더니 생각도 못한 높은 등수로 입상까지 했다. 솔직히 내 글에 어디가 그렇게 뛰어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읽어봐도 특출난 데 없이 평범한 장문으로만 보인다. 그래도 몇 명쯤 되는 심사위원이 읽고서 상을 줘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상 뭐라도 괜찮은 구석이 있었으리라.
담임이었던 여자 선생님은 나의 입상을 무척 기뻐했다. 태어나서 그때까지 학교 선생님이 내가 한 어떤 행동에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쓸데없이 토달지 않고 감사히 상을 받기로 했다. 이 에세이 대회는 지역 합동으로 매년 가을에 열리며 해마다 다른 주제가 주어지는데 그 해의 주제는 내 친구였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400자 원고지 5장을 채워가며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기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에 대해 썼다. 나와 그 나이 든 암고양이가 어떻게 친해지고 함께 생활하고 서로의 기분을 물론 한계가 있지만 전하는지를 그 녀석에 대해서라면 할 이야기가 많았다. 아주 영리하고 개성 있는 고양이였으니까. 짐작컨대 심사위원 중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나 보다. 대개 애묘인은 다른 애묘인에게 자연스러운 호의와 공감을 품기 마련이니까. 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썼다. 한 고독한 노년 여성과 한 고독한 소녀 사이에 오간 마음의 교류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소소하고 진실된 가치관에 대해서, 차밍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에세이다. 내가 쓴 글 따위보다 몇 배는 훌륭하다. 어째서 내 글이 3등이고 네가 4등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솔직히 그렇게 말한다. 나는 반대로 네 글이 내 것보다 몇 배는 뛰어나다고 생각해. 너는 생긋 웃고는 말한다.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고. 그렇게 덧붙인다. 너희 집 고양이는 아주 멋진 고양이인가 봐. 응, 엄청 영리해. 내가 말한다. 너는 소리 없이 웃는다. 너희 집은 고양이 키워? 내가 묻는다. 너는 고개를 젓는다. 동생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야. 그것이 내가 너에 대해 처음으로 얻은 사소한 개인 정보였다. 그녀의 동생은 고양이 털 알레르기다. 너는 무척 아름다운 소녀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아담한 체격, 얼굴은 동그란 편이고 손가락이 가늘고 예쁘다. 머리는 짧고 가지런히 자른 검은 앞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다. 신중히 선택한 그림자처럼. 곧게 뻗은 코는 작고 눈이 아주 크다. 일반적인 미의 기준으로 보면 눈과 코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왠지 그 부조화에 마음이 끌린다. 작고 얇은 살굿빛 입술은 늘 착실하게 다물려 있다. 중요한 비밀 몇 가지를 그 안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5명의 입상자가 차례로 단상에 올라 표창장과 기념 메달을 공손하게 받아든다. 1등상을 받은 키 큰 여자아이가 짧게 수상소감을 말한다. 상품은 만년필이었다. 만년필 회사가 대회 후원사였다. 나는 그 뒤로 그 만년필을 오랫동안 애용했다. 길고 따분한 시상식이 끝나갈 즈음 수첩 메모란에 내 주소와 이름을 볼펜으로 적고 그 장을 찢어내 너에게 살짝 건넨다. 혹시 괜찮으면 나한테 편지를 한번 보내줄 수 있을까? 나는 메마른 목소리로 너에게 말한다. 평소 나는 그렇게 대담한 짓을 하지 않는다. 워낙에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그리고 물론 겁쟁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대로 너와 헤어지고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엄청나게 잘못되고 전혀 공정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용기를 끌어모아 큰맘 먹고 행동에 나선다. 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반듯하게 2번 접어 교복 재킷의 가슴 주머니에 넣는다. 완만하고 신비로운 커브를 그리는 가슴 위에, 그리고 앞머리를 쓰다듬고서 보일락 말락 뺨을 붉힌다. 네가 쓴 글을 더 읽고 싶어.
내가 말한다. 실수로 다른 방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서투르게 변명하듯이. 나도 네가 쓴 편지를 꼭 읽고 싶어. 너는 그러고서 몇 번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격려하는 것처럼. 네 편지는 일주일 후 나에게 도착한다. 멋진 편지다. 나는 적어도 20번쯤 그 편지를 읽는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그날 부상으로 받은 새 만년필로 긴 답장을 쓴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둘만의 교제를 시작한다. 우리는 연인 사이였을까? 간단하게 그런 이름을 붙여도 될까? 나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나와 너는 적어도 그 시기,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티 없이 순수하게 한데 맺고 있었다. 이윽고 둘만의 특별한 비밀 세계를 만들어내고 함께 나누게 되었다. 높은 벽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도시를. 5. 그 건물의 문을 민 것은 도시에 들어오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이렇다 할 특징 없는 오래된 석조 건물이다. 강을 따라 한동안 동쪽으로 걷다가 옛 다리를 마주보는 중앙 광장을 지나면 나온다. 입구에 아무런 표시도 없기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곳이 도서관임을 알기 어렵다. 16이라고 새겨진 황동 플레이트가 무뚝뚝하게 박혀 있는 것이 전부다. 플레이트가 변색되어 숫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무거운 나무 문이 낮게 삐걱이며 안쪽으로 열리자 어둑한 정사각형 방이 보였다. 천장이 높고 벽에 달린 램프가 빈약한 빛을 내고 공기에서 누군가의 마른 땀 냄새 같은 것이 났다. 모든 것이 점점 흐려져 분자로 해체되어 그대로 어딘가에 빨려 들어갈 듯한 어둠이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른 삼나무 바닥이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세로로 긴 창문이 2개 있고 가구는 하나도 놓여 있지 않다. 마주보는 정면에 문이 있었다. 간소한 나무 문으로 얼굴 높이쯤에 작은 불투명한 창이 있고 거기에도 16이라는 숫자가 고풍스러운 장식재로 적혀 있다. 불투명 유리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문을 가볍게 2번 두드리고 기다렸지만 답은 없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조금 틈을 두었다가 호흡을 가다듬고서 변색된 황동 손잡이를 돌려 살며시 문을 열었다. 문은 삐거덕 소리를 냈다. 누가 왔다고 주위에 경고하는 것처럼. 문 너머에는 사방 5미터 정도, 역시 정사각형인 방이 있었다. 천장은 방금 지나온 방만큼 높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창은 하나도 없고 회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그림도 사진도 포스터도 달력도 없고 물론 시계도 없고 그저 매끈하게 텅 빈 벽이 보일 뿐이다. 투박한 나무 벤치 하나, 작은 의자 2, 테이블이 하나 있고 겉옷을 걸어두는 나무 행거가 있었다. 행거에 옷은 걸려있지 않다. 방 한가운데서는 겉면에 녹이 쓴 고풍스러운 난로 안에서 장작이 빨갛게 타오르고 그 위에서는 큼지막한 검은색 주전자가 김을 피운다. 정면에는 대출 카운터 같은 것이 있고 장부가 한 권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다. 작업하다 말고 무슨 급한 볼일이 생겼음을 알려주듯이 그 누군가, 아마 도서관원은 오래지 않아 이 방으로 돌아올 것이다. 카운터 안쪽에는 서구로 통하는 걸로 보이는 짙은색 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곳은 역시 도서관일 것이다. 책은 한 권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를 보나 도서관다운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크건 작건
오래됐건 새롭건 전 세계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별한 분위기다. 나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행거에 걸고 딱딱한 나무 벤치에 걸터 앉아 난로불에 손을 녹이면서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주인은 완벽히 고요했다. 깊은 물속 같은 침묵이다. 근슬에 헛기침을 해봤지만 기침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네가 서고로 통하는 문을 열고 이쪽으로 나온 건 15분쯤 지나서다. 아마 그 정도였지 싶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너는 벤치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한순간 흠칫 놀라더니 눈을 크게 뜬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한 번 내쉬고 말한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문객이 계신 줄 몰랐거든요. 나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그저 잠자코 고개를 몇 번 끄덕인다.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너의 목소리와 다르다. 아니면 이 방에서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소리가 보통과 다르게 울리는지도 모른다. 주전자 뚜껑이 갑자기 덜거덕거리며 잠에서 깬 동물처럼 작게 몸을 떤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가 묻는다. 내가 찾는 것은 오래된 꿈이다. 오래된 꿈 말이군요. 너는 작고 얇은 입술을 일자로 다물고 나를 본다. 물론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시겠지만 너는 말한다. 오래된 꿈은 꿈 읽는 이가 아니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없이 진녹색 안경을 벗고 눈꺼풀을 들어올려 내게 보여준다. 누가 봐도 명백히 꿈 읽는 이의 눈이다. 한낮에 눈부신 빛 속으로는 나갈 수 없는. 알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자격이 있군요. 너는 말하고 눈을 살짝 내리깐다. 아마 내 눈의 상태가 네 마음을 동요시켰을 것이다. 별 수 없다. 나는 이 도시에 들어오기 위해 눈을 그렇게 변질시켜야만 했다.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시겠어요? 네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잘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익숙해져야 하니까. 방은 여전히 쥐죽은 듯 고요하다. 주전자도 지금은 침묵을 되찾았다. 너는 내게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장부 작업을 재빨리 해치운다. 나는 벤치에 앉아 너를 바라본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 여름날 해질녘의 모습 그대로다. 네가 신고 있던 선명한 빨간색 샌들을 나는 떠올린다. 가까운 풀더미에서 불쑥 뛰어오른 메뚜기도. 어디서 그쪽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묻고 만다. 무익한 질문인 줄 알면서도. 너는 장부에서 눈길을 들고 왼손에 연필을 쥔 채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고는 그렇다. 너는 왼손잡이다. 이 도시에서도 이곳이 아닌 도시에서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니요, 뵌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대답한다. 말투가 깍듯한 건 아마 너는 아직 16살 그대로인데 나는 17살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너에게 나는 이제 훨씬 나이 많은 어른 남자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시간의 흐름이 가슴을 찌른다. 기록 작업을 마치자 너는 장부를 덮어 등 뒤 선반에 꽂아놓고서 내게 줄 약초차를 준비한다. 난로 위 주전자를 내려 뜨거운 물을 따르고 빻은 약초를 주의 깊게 섞어서 짙은 숙색을 띤 차를 우린다. 그리고 큼직한 도기잔에 담아 내 앞에 내려놓는다. 꿈 읽는 이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차. 이것을 만드는 것도 너의 업무 중 하나다. 나는 천천히 그 약초차를 마신다. 걸쭉한 데다 특유의 쓴맛이 나서 결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는 아니다.
그러나 그 양분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내 눈을 치유하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렇게 특별한 용도를 지닌 차다. 너는 테이블 너머에서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약초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스러운 것이리라. 나는 너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문제 없어 라고 말하듯이. 그러자 너도 입가에 안도의 미소를 띈다. 그리운 미소다. 나는 오랫동안 그 미소를 보지 못했다. 방은 따뜻하고 조용하다. 시계가 없어도 무음 속에서 시간은 흘러간다. 발소리를 죽이고 담장 위를 걸어가는 야윈 고양이처럼.